한 남자가 아내를 위해 분양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땅에 있는 특별한 카드가 그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아내의 무덤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다행히 그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직업적 본능에 따라 그는 즉시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놀라서 돌다리로 뛰어올랐을 때 몇 발의 총알이 그의 몸을 스쳤어요. 이때 한 대의 자동차가 그를 향해 돌진하고 앞쪽에는 오토바이를 탄 한 괴한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는 양쪽에 끼인 상황을 보고 수백 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기로 했어요. 그는 안전하게 아래쪽에 착지했고 이 행동에 놀란 도관을 가진 괴한이 눈을 크게 뜨게 되었고 본은 그곳에 머물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동굴을 따라 도망치기 위해 달렸고 예상치 못하게 출구에 도착했을 때 도관을 가진 괴한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고 있었어요. 본은 단호하게 그를 공격하여 그의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본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줄을 그의 목에 단단히 조였어요. 방심한 사이에 도관경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분노에 휩싸인 본은 그를 벼랑으로 내던졌고 그 후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뛰어난 운전기술로 본은 외벽을 따라 차를 몰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안전하게 광장에 착륙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호텔로 돌아와 격하게 여자친구를 찾으며 자신의 행적을 왜 누설했는지 물었어요. 매들리는 황급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이유를 물을 수 없어 여자친구를 먼저 데리고 나갔어요. 호텔을 막 빠져나가려는데 적에게 길이 막혔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 미친 듯이 운전해야 했어요. 바로 그때 매들린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고 본은 전화를 낚아챘어요. 나는 브로펠드야 사랑. 너의 아버지는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 매들린은 자신이 배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본이 마음속에는 유혹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앞에 검문소가 보이자 그는 급히 소형 폭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작전을 작동시켰어요. 매들린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을 다할 겨를도 없이 한 자동차가 돌진에 부딪혔어요. 그 직후 사방에서 자동차들이 몰려들어 길을 막았고 이어서 총알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나 본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차량이 방탄 유리 3등 급으로 장착되어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여자친구는 매우 두려워했으며 유리도 결국 뚫릴 것이라 말했어요. 그녀는 본에게 빨리 방법을 생각해달라고 간청했고 그녀의 눈빛을 보자 본은 마음이 약해졌어요. 스포츠카의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기관총으로 변했어요.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아 사방으로 총을 쏘고 이어서 차량 뒤쪽에서 연기를 분출한 후 혼란 속에서 가속하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기차역에 도착했고 본은 여자친구를 기차에 태우며 매들린에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었어요. 하지만 그는 매들린이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다시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 5년이 지나고 본은 퇴직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오늘 그는 바다 낚시를 갔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소파 위에 재떨이가 있고 집안에 방금 피운 시가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직업적 본능에 따라 그는 차 열쇠를 쥐었어요. 본은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아 상대방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유도했어요. 정말로 세단 한 대가 그의 뒤에서 빠르게 나타나 그를 추적했어요. 거리의 코너에서 그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그 차를 멈추게 했어요. 차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의 좋은 친구 펠릭스 라이터와 그를 팬이라고 주장하는 팔로마였어요. 펠릭스는 자세히 이야기할 조용한 장소를 찾자고 제안했어요. 알고 보니 3일 전 스펙터 그룹이 MI6의 비밀 실험실에 기습적으로 침입했어요. 그들은 중요한 박사를 납치하고 다른 모든 과학자들을 살해했어요. 이 사건은 M 국장을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나노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적의 DNA를 무기에 삽입하기만 하면 보이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제 그 무기가 스펙터의 손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에요. 이틀 전 그들은 얼굴 인식을 통해 박사가 쿠바에 있으며 스펙터도 그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큰 음모가 있으며 M은 새로운 007을 임무를 수행하러 보냈어요. 그러나 펠릭스는 이 사람이 너무 젊어서 일할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본에게 위험을 구하기 위해 호수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싶어해요. 영국으로 가는 길에 본은 자신의 차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발견해요. 이때 우연히 한 흑인 여성이 나타나요. 그녀는 본에게 잠깐 태워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해요. 이 사람은 새로운 007 요원인 노미이에요. 펠릭스가 예측한 대로 그녀의 일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아요. 하룻밤 고민한 후 본은 펠릭스와 함께 이 계획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요. 쿠바에 도착하자마자 본은 노미가 한쪽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인사한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요. 본이 찾아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새로운 세대의 본, 아나 데 아르마스이에요. 틀리지 않았다면 아나인가? 이 여성은 처음 임무를 수행하다가 본이 목숨을 잃을 뻔하게 했어요. 본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녀는 그를 방으로 끌어당기고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해요. 본은 약간 당황하여 아마 먼저 전이가 필요하다고 재빨리 말해요. 그녀는 말을 하며 임무 도구를 꺼냈어요.
다시 등장한 본드는 완전히 외모가 변했어요. 바로 그때 아나는 립스틱에서 무전기를 꺼내보니 귀에 꽂았어요. 그렇게 해서야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스펙터의 파티에 갔어요. 하지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명의 대머리가 제임스 본드의 가짜 눈으로 보니 위치를 파악했어요. 본이 반응할 시간도 없이 도관경이 원격 조정 스위치를 눌렀어요. 천장이 갑자기 흰 연기를 뿜어냈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던 중 바로 다음 순간 누군가가 계속해서 카펫에 쓰러졌어요. 현장은 즉시 혼란에 빠졌고 본드가 파티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스펙터는 본드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여 나노무기의 위력을 시험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반도 오브르체프 박사는 매우 영리했어요. 그는 본드의 데이터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펙터의 구성원들의 DNA를 무기 저장소에 입력했어요. 도관경은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개입하기도 했으며 결국 이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했어요. 이때 반도 박사는 옆에 있는 아나를 보고 그가 자신을 보호하러 왔는지 급히 물었어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도망쳤어요. 이때 스펙터의 증원군이 도착해 몇 명을 쏘아 떨어뜨렸어요. 아나는 박사를 먼저 데리고 떠났고 본은 남아 지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박사를 붙잡고 밧줄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놈이었어요. 몇 명을 처리한 후 본드는 즉시 권총을 빼앗아 아나에게 건넸고 자신은 뒤쫓았어요. 본드가 추격을 하려 할 때마다 스펙터의 대원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들은 힘을 합쳐야 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아나는 기관총을 들고 사방으로 쏘고 있었어요. 탄환이 날아오르자 그녀는 몰래 뒤로 돌아가 근접 전투를 시작했어요. 본드는 자신의 비범한 힘을 이용해 적 몇 명을 1층으로 내던졌어요. 아나는 이 장면을 보고 약간 당황했어요. 그 후 그녀는 침착하게 일어나 본드와 함께 의자를 들어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어서 그는 땅에서 기관총을 줍고 스펙터를 계속 공격했어요. 아나는 요구에 따라 자동차를 찾았어요. 2층에 숨어있는 박사를 발견한 후 그녀는 가속을 밟아 직진했어요. 큰 폭발 소리가 들리자 박사와 함께 들 것이 1층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박사를 붙잡고 거리에서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한 후 본은 노미의 비행기를 몰고 박사를 데리고 펠릭스와 체회했어요. 그는 박사에게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했지만 박사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박사의 눈길을 따라 그들은 팔로마가 갑자기 총을 꺼내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펠릭스가 불행히도 총에 맞았어요. 본은 즉시 팔로마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팔로마도 적의 스파이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이때 박사는 팔로마의 발 쪽으로 총을 차버렸어요. 혼란 속에서 본은 아래 기차칸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지만 적에게 철문이 잠겼어요. 바로 그 후 그는 배에 폭탄을 설치했어요. 큰 폭발 소리와 함께 바닷물이 마치 야수처럼 선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팔로마는 본드에게 그가 자신의 팬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펠릭스는 치명상을 입어 임종을 향해 있었어요. 친구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본 본드는 매우 후회했지만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는 반드시 복수해야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 해요. 폭발로 인해 선실이 더 이상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결국 본드는 밸브를 돌려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바다에서 하루를 떠돌다가 본드는 우연히 지나가는 요트를 만났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본드는 자신의 희귀한 아스트라 마틴을 가져간 후 MI6 본부로 갔어요. 그는 스펙터의 수장인 브로펠드와 만나 그가 어떻게 원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는지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브로펠드가 벨마르스 감옥에 항상 수감되어 있어 조종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스펙터 회의를 주재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아닌 내 조국에만 책임이 있어요. 펠릭스는 죽었는데 당신은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당신이 기여할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두 사람은 싸우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본은 화가 나서 직원 카드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가 엘리베이터를 내리려 할 때 비서가 갑자기 그를 옆으로 끌고 가 프로그래머를 만나게 했어요. 쿼리는 이것이 내부에 많은 문서를 숨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임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실험 건물에 누락된 부분이에요. 스펙터의 유전자 데이터 외에도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유전자 데이터가 있어요. 만약 테러리스트가 공격한다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메르는 본이 브로펠드를 만나 진짜 범인을 알아내기 위해 벨맛이 감옥에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브로펠드는 본질적으로 회의적이어서 자신의 정신과 의사와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그가 5년 전에 버린 여자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매우 어색한 상황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브로펠드가 입을 열게 하려면 본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본이 나가자마자 메들린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해졌어요. 그녀는 급히 그곳을 떠났고
본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브로펠드를 신문해야 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결과를 물어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오히려 그에게 속아버렸어요. 매들린의 폭로가 아니라 브로펠드가 직접 암살을 계획한 것이었어요. 본드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는 본드와 매들린을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매들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 때문에 그녀를 떠났고 당신은 항상 매우 감정적이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본은 브로펠드를 목 졸라 죽이려 했지만 결국 이성을 되찾았어요. 그러나 동료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브로필드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피해 검사 결과 본이 손바닥에 나노로봇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내부에는 브로필드의 유전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브로필드는 즉시 사망하게 돼요. 알고 보니 몇 시간 전 루시퍼 사핀이 매들린을 찾았어요. 그녀의 딸의 목숨을 위협하며 그녀에게 나노 무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본드와 접촉하는 순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나노 무기가 그의 몸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어요. 죄책감에 가득 찬 본은 매들린의 집을 찾아가 그녀에게 독국물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하던 중 한 소녀가 본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소녀는 매들린과 본이 딸인 매튜였어요. 그에 나간 후 매들린은 조용히 아이를 낳았고 혼자서 부모의 책임을 짊어졌어요. 그 후 매들린은 본을 비밀방으로 데려갔어요.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도 스펙터의 일원이었어요. 그 후 그는 브로펠드의 명령을 받아 사핀 가족을 죽이러 갔어요. 그러나 사핀은 운 좋게 살아남았고 그래서 그는 스펙터에 대한 복수를 원했어요. 자료에 따르면 사핀은 현재 일본과 러시아 간의 분쟁 지역에 있는 섬에 있어요. 본은 즉시 수사를 요청했고 위성을 통해 그곳에서 실제로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목표를 확인한 본은 본부에 항공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먼저 매들린과 그녀의 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 계획이었어요. 그 후에야 섬으로 가서 사핀을 처치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비행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본은 사핀의 부하들이 급습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핀은 정말 큰일을 벌였고 헬리콥터를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본은 강가로 몰리고 있었어요. 도망칠 수 없었던 그는 가속 페달을 밟고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했어요. 이후 그는 아내와 아이를 돌로 지어진 집으로 데려간 후 적의 주의를 끌기 위해 깊은 숲을 향해 연속으로 총을 쐈어요. 그리고 곧 엔진 소리가 빠르게 들렸어요. 본은 신속하게 총알을 장전하고 뒤쫓아오는 차량에 한 발을 쏘고 그 후 몇 발을 더 쏘았어요. 이후 그는 차 안에 철사를 당기며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운한 한 적이 이쪽으로 돌진하다가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때 팔로마도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와서 본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후 팔로마는 차에서 내려 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펠릭스의 죽음을 생각하니 본이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팔로마를 짓뭉개는 차를 밀어넘겼어요. 하지만 본이 돌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부가 비어있음을 발견했어요. 결국 그는 사핀에게 납치된 아내와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본은 마치 불에 타는 듯 초조했어요. 이때 노미가 늦게 도착했고 본은 서둘러 차에 올라 공항으로 가서 화물 비행기로 섬으로 향했어요. 그 후보는 본에게 전자권총 시계를 하나 주었어요. 그 시계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전기 회로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권은 노미에게 공간 매핑 장치를 주고 두 사람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어요. 그와 동시에 사핀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의 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이 사람을 구하러 섬에 올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두 모녀를 떼어내고 매들린을 데려가며 그를 카드로 삼았어요. 다른 한편 본과 노미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두 사람은 스텔스 상륙 비행기를 섬에 착륙할 수 없었어요. 그 후 바다에 잠수하여 섬의 서쪽 해안에 접근했어요. 키위 지시에 따라 본은 시계를 사용해 적의 전기 회로를 차단했어요. 노미는 지형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키가 지하기지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그들이 행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외부의 모든 경호원을 제거했어요. 그 후 연구실로 들어갔고 이때 턱수염을 기른 박사가 알람 버튼을 누르려 했으나 본이 제때 막아섰어요. 두 사람은 연구실 안에 폭탄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드는 상대방이 대규모로 나노 기술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많은 주문을 받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사피는 스피커를 통해 본에게 자신을 만나 조건을 논의하라고 요구했어요. 본은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가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사핀이 딸을 꺼내어 협박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항복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조용히 무기를 꺼내 반격을 시작했어요. 뜻밖에도 사핀은 비밀 공간을 통한 탈출 버튼을 눌렀어요. 동시에 구매자들이 섬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사핀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매들린을 제쳐두고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들린은 매우 똑똑해서 예전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빨리 가자. 첫 구매자들이 곧 도착할 것이에요.
반대편에서 메들린은 적에게 독차를 강요당했지만 일부러 독점의 분노를 자극했어요. 이후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차를 그의 얼굴에 쏟았어요. 이어서 그녀는 그의 무기를 빼앗고 재빠르게 도망쳤으며 철문을 잠갔어요. 결국 그녀는 본과 재회하는 데 성공했으며 운 좋게 딸을 찾고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머무를 수 없었고 본은 노미를 찾아가 아내와 아이를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 줄 것을 부탁했어요. 짧은 작별 인사를 한 후 본은 사핀을 추적하기 위해 기지로 돌아갔어요. 바로 그 후 본은 규에게 전화를 걸어 사핀의 공급 전에 이 기지를 파괴할 파괴용 미사일을 발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기지가 너무 견고하여 완전히 파괴하려면 실내 개방 장치를 열어야 했어요. 규의 지시에 따라 본은 모든 화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험실을 파괴한 다음 조종실로 달려갔어요. 많은 용병들에게 저지당했지만 본은 강력한 전투 능력 덕분에 조종실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마침내 그는 실내 개방 장치를 열 수 있었어요. 기지가 그의 시야에 드러났을 때 그는 극도의 압박 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각 미사일이 날아올 때 본은 철수할 시간이 9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계단을 뛰어내릴 때 실내 개방 장치가 닫히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고 사핀은 어둠 속에 숨어 그에게 몇 발의 총을 연속으로 쏘았어요. 본은 불행히도 총에 맞아 땅에 쓰러졌어요. 악당은 죽기 전에 종종 많은 말을 하며 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은 기회를 잡아 그를 땅에 눕히고 그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의 얼굴에 나노로봇이 붙었고 유전자 샘플은 그의 아내와 아이라는 말을 했어요. 나노로봇은 제거할 수 없으며 이는 본이 그들에게만 접촉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노로봇은 메들린과 그의 딸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에요. 본에게 이는 그의 삶의 의미를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는 권총을 들고 사핀에게 연속으로 총을 쐈다어요. 그 후 지친 몸을 끌고 제어실로 돌아가 실내 개방 장치를 열고 메들린과 연락을 요청했어요. 그는 나노로봇에 감염되었다고 말했어요. 오해로 헤어진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나 딸이 생겼어요. 그는 메들린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며 평생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다니엘 크레이그 가 007 역할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맞서면서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영화는 여기서 끝나요.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정에 있어요.